예, 12월을 시작하는 바로 첫날 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2023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코너 여러분 잘 아시죠? 신율의 뉴스 정면서 그 금요일 3, 4부를 꾸며질 이번 주 승부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두 분 이 추위를 뚫고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위를 뚫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깨는데 어쨌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 너무 힘있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좀 목소리 쫙 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멀리서 YTN의 이 건물 또 시작이다. 사인이 보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처져 있었거든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넘어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표현은 좋았어요. 넘어지고 싶기도 했다. 네. YTN 라디오 스튜디오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신율 랭커와 이은영 소장을 만난다는 그 마음, 또 우리 최고의 PD죠. 신동진 PD. 신동진 PD는 오늘 좀 힘이 넘치더라고요. 좋은 걸 드셨나 봐요. 그래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처절한 느낌을 여러분들 다 공유하실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많이 진짜 추워요. 근데 이게 뭐 내일 오전까지는 춥다 그러죠? 겨울 이제 다가왔은 12월이잖아요. 오늘 12월 첫날이어서 춥긴 추운 게 겨울 맛도 나고 좋긴 한데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요. 네. 나이가 들어서 추운 건지 진짜 날씨가 추워진 건지 왜냐면 나이 들수록 점점 추워져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야구는 시즌이 끝나고 이제 스토브리그라고 얘기를 그쵸, 하거든요. 스토브리그. 제가 인간 스토브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예. 우리 지금 추운 날씨에도 퇴근하고 계시는. 저 안 추워요. 자, 우리 배 소장님, 네. 저 승자가 뭐예요? 네, 성자도 지금 후끈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한 2주일 동안 더 넓혀서 성자를 이야기하면 이 나라보다 더 지금 후끈 달아오르는 나라가 있을까? 지금 2034년 월드컵도 개최, 2030년 네옴시티도 전개되고 있고, 또 2030년 우리는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까지 유치, 말 그대로 모든 걸 지금 독차지 싹쓸이하고 있는, 지금 우린 추운데 따뜻한 나라죠. 중동의 사우디, 사우디의 빈살만. 네, 지금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은 빈살만인데 살만 있는 건 배종찬 소장이고 돈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표만 있다. 왜? 표를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해도 너무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싹쓸이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좋았잖아요. 한국에도 지난해 11월이었습니까? 또 방한을 했었던 빈살만, 말 그대로 살만 열풍을 일으켰죠. 왕세자이면서 또 총리이기도 하고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도 모른대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면 한국의 K-드라마, K-컬처를 너무 좋아하는 살만 총리인데, 왕세자인데, 아무리 우리하고 엑스포로 이렇게 경쟁을 했기로서니 좀 한국도 한 60표 좀 가져가고 또 그쪽도 한 뭐 80표 가져갔다가 뭐 결선 가서는 어떻게 됐을지 이랬어야 되는데, 물론 뭐 또 정부가 유치를 못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이 아픈 분들은 그토록 염원해왔던 바로 부산 시민분들이실 거예요. 저는 부산 시민분들을 또 몇 분들을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원래 고향이 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산에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마산인데 정말 이번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부산하게 움직였던 부산 시민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부산이 유치가 안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울컥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게 막 정치적으로 비하가 되고 박진 외교장관이 뭐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된다, 뭐 잘 계산이 안 됐다, 표 계산이 안 됐다,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보도로 이미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근데 참 저는 그걸 떠나서 성자로 선택한 것은 빈살만이다. 그만큼 셌다. 근데 이제 짧게만 하나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중꺾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마음인데 중동에 많이 저렇게 몰려간다는 건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이슈도 순위에 오르면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20년간은 중동의 시대일 거예요. 그만큼 중동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 돈이 몰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우디나 중동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가 경제적인 동력을 살려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거죠. 그 좀 사실 예측이 빗나간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큰 격차로 그 정도 격차가 진다고 하면은 요 관련한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부서나 부처나 이런 곳에서는 대략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제 막 결선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제지 월드컵 유치할 때 그때를 생각해서 사실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 좀 상승했던 것도 그러한 약간의 일말의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상승을 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격차로 났다라는 거는 좀 지금 정부 전체가 좀 뭔가 공직사회가 좀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예. 그러한 예측 물론 그 사정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서면으로 지지를 약속한 국가마저도 네. 뭐 좀 아닌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서면으로 했을 땐 믿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정말 이 결선 투표에 갈 확률이 뭐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자신감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이유가 이 사실 외교라든지 이런 측면은 신뢰가 굉장히 국민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태도국 태평양 도서국 모임도 한국에서 가질 정도로 여기 아마 투입된 예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측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듣기 좋은 이야기 또 달디단 그런 이야기가 뭐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냉정한 이런 분석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서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사우디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또 2030년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엑스포가 열릴 때 각종 지원들을 물량 공세죠. 게다가 2년 뒤인 2025년에 오사카에서 바로 아시아에서 부산에서 비행 시간으로 뭐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져 있는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립니다. 근데 간사이 5년 만에 있는 그 관세 지역이죠. 관사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서 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시아 지역 내에서 연속으로 두 번을 또 잘 추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좀 잘 간파를 했을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참여한 다른 국가가 바로 이제 이탈리아 로마인데 이탈리아는 이미 밀라노에서 엑스포를 2차례인가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가 참석한 이유도 오히려 그런 엑스포에 대해서 국가 홍보하는 뭐 계기로 가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남는 자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82개국이 투표가 가능한 회원국이었는데 165개국만 이제 투표를 했고 그렇다면 이 나라들하고 우리가 한 번은 접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엑스포 유치전이 끝났으니까 관계를 끊을 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우리 경제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또 엑스포에 계속 도전을 한다면 그걸 위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자산으로 잘 살려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위로의 평가라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이 국가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세계의 어떤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우디가 이렇게 다 휩쓸어 가리라고 생각 못했던 그 이면에는 열사의 땅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계 이거를 이제 극복을 뭔가 한다라는 그런 뭐 이 나라의 그 목표나 비전을 만방에 지금 알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 했던 것도 크게 좌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이탈리아는 그래서 나중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 나중에 개표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좀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이제 보완을 했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끝까지 우리가 결선을 갈 거라고 많이 계속 했었고 이게 주로 이제 그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전망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참 소장님 저 승자. 저는 승자 뭐 이건 저는 부정적인 좀 전체적으로 내용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늘 이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행사를 해서 결국 이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거부권에 의해서 지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정책적인 면에서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런 법안들이 또 잠자게 된다.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또 거부권까지 행사하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그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좀 이렇게 분위기 반전으로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했으면 요거는 그냥 통과를 시켜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통과되기 힘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간호사법이나 이제 간호법이죠. 그리고 양국관리법을 포함해서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앞서 아마 일부에서 조사 개요를 소개해드렸을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조사 방식까지도 소개를 해야 돼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바로 그 갤럽에서 소개됐죠, 그죠? 갤럽이요? 네. 오늘 그 갤럽 조사 소개했었습니다. 아까 조금 일부에서. 집중해 주시고. 네. 그래서 그 소개된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인가 내려갔죠, 그죠? 저 네. 나갈래요. 예, 소장님. 그래서 내려갔어요. 대신 진행하나요, 제가? 네.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여론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을 보고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 안이 좀 상당히 또 경영계에서 또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노란봉투법이 또 방송 3법도 문재인 정부 때는 처리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노란봉투법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도 지금 집권 여당도 이 법안이 또 통과되기 전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던 부분이고 더 절충해야 된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 민주당이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네. 사실은 2020년에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때 당시 정권 문재인 정권이니까 네. 그때 이거를 좀 통과시키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땐 거부권도 행사할 그 거부권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정말 다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엑스포 유치 직전 그리고 이게 지금 뒤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여러 개를 다 이제 쭉 놓고서 일정과 이런 걸 감안해서 이거를 좀 처리를 요 시기에 하려고 했던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도 또 거부권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러면 이제 하반기 전국이 완전히 이제 얼어붙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얼음 전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예. 그럼 계속 네. 여야 간에 뭐 전쟁터예요. 전쟁터고 지금 희생되어 나가는 거는 뭐 국민일 테고요. 그러니까 국회의 모습 바라보면은 민생은 언제 검토가 되는 건지 법안이 통과되는 건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참 한심하기 뭐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시시비비를 가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분한 마음도 생기고 네 답답한 마음이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은영 소장님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그다지 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평가와 잘 못했다는 평가를 이렇게
계산을 같이 했는데. 해보면 마이너스 8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상당히 이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3부는 우리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죠, 뭐.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제 패자 해야죠. 배 소장님 패자. 네, 저는 민주당의 이 탄핵 추진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네.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사퇴하면서 또 면직 처리가 됐고 탄핵까지는 불발이 됐죠. 그런데 지금 두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통과됐죠. 통과됐어요. 예, 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네,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돼서 헌법재판소로 이제 전달되고 이게 뭐 4개월이 될지 이제 6개월이 될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될지 인용될지 기각되면은 그대로 이제 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제 검사직에서는 중단이 되는 것인데 글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는 이렇게 될 것은 몰랐을까? 그러면 그냥 사퇴를 해버리고 또 후임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또 인터뷰였나요? 거기서 제2, 제3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계속 대치 국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왜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했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하려고 했던 걸 몰랐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렴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미디어 관련해서 잘못 전개됐다 이런 걸 이제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겠다. 적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탄핵 퍼레이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있는 두 번째 이제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잘 이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여론조사의 국민들 반응과 실제 이것이 이제 내용이 이 국민들에게 이제 전달될 때 과연 어떻게 수용되느냐 부분입니다. 가령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첫 번째 구형이었나요? 구형이었죠, 그죠? 공수처의 구형으로 기억이 나는데 5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구형이 뭐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온 상태고 또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검찰청에 자체 수사가 이어졌죠. 물론 그게 언제부터 왜 빨리 시작을 안 했냐, 왜 뒤늦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도 했고 또 수원 2차장 검사에서 지금 대전지검으로 아예 이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서 더 이상 이제 총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는데 계속 탄핵이 진행되고는 물론 이제 검찰 자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래도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 또 검사로서 검사직을 이 수사나 검찰에서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그때 가서 뭐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탄핵을 해도 될 텐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역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다른 보직에 있는 직에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탄핵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순간인가는 후폭풍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패자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좀 사실 검사 탄핵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3명. 두세 번째. 예. 지난번에 민주당이 또 검사 탄핵 저거 소추했었고 예, 이번 두 번 세 번째죠. 네, 세 번째인데 그 헌정으로 본다면은 지금 3명째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행정과 사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로서는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검사 탄핵이 되어서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 검사직 5년간 못 하고 그 정관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강력한데 사실 저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옛날부터 한번 이 검사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합법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이게 더 강력한 그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국민들이 이걸 자꾸 보게 된다면 이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뭐 아주 막 진짜 대통령 탄핵만큼의 엄청난 무게감으로 이건 자꾸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검사는 다른 준사법부죠. 입장인데. 준사법부. 준사법부. 네네. 저는 다른 입장인데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줬을 때 탄핵이라는 것을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탄핵이라는 것도 필요하면 국회법에 있는 것이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권한이고 해야 되겠지만은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인가요? 국회의원요. 네. 그게 국회의원은 없어서 국민 소환을 없죠. 하려고 하자 국민 그런 얘기가 소환은 있었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도 내려놔야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네. 근데 근데 네, 제가 먼저 이제 하세요. 강조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 얘기 잘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들어놨고 지금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관련해서 공수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수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못 믿겠다 하면 그때는 또 국회의 논의나 여론의 동향을 살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것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더군다나 이정석 검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시기상으로 좀 빨랐든 늦었든 간에 대전지검으로 전환 조치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까지도 됐고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이런 그 신상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수사가 나왔을 때 그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거나 했다면은 그때 조치를 취해도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칫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국회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 소장님 패자 비슷한 얘기죠. 네, 저도 이제 김대기 대통령실 실장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꼽았어요. 근데 그 잠깐 공수처 얘기 관련해서 하다 보면 하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공수처가 사실 그 기구가 만들어진 거에 비하면 너무 그 만든 그 뭐 제도적인 어떤 그 효능감을 못 주고 있고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 탄핵이라는 장치가 있으면 2중 3중으로 해서 사실 검찰만큼 중요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검찰이 모든 대한민국 모든 곳을 다 압수수색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곳이고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뭔가 비리가 저질러지거나 잘못된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2중 3중의 장치를 거는 건 잘했지만 공수처 너무 그 효능감을 못 주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제도가 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 패자로서 김대기 실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분이 월드컵? 엑스포 때문에. 왜냐하면 갑자기 왜 월드컵이 나오지? 예. 그 저도 예전에 이 대통령실에 근무해 봤지만은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망이나 예측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을 보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는 물러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뭐 지금 정책실 만들어 갖고 투톱 체제로 다시 간다. 3실장 체제로 간다 해서 다 수석 다 바꾼다 하는데 그거 갖고 이게 지금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은 교체돼야 된다. 그래서 김대기 실장을 패자로 꼽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본인 이제 스스로 사임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용 아직 했어요. 했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탄핵안 처리,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안 했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수용이 수리가 돼서.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금 그 두 개 언론사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막 뭐 매각 절차까지 다 진행해놓고 지금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마무리를 안 짓고 물러나는 거잖아요. 보류를 했죠. 예. 예. 그럼 그 뒤에 그 뒷수습은 누가 와서 이걸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1인 방통위를 또 이건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은 자기 탄핵되면은 업무가 마비돼서 자기가 사임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패자로 저는 꼽았습니다. 지금 이현영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대기 이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실이 기존에 이제 안보실과 함께 양축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대통령실의 조직이 비서실장 산하였어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대통령실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악관 조직도 그게 함부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 설계가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 기획관이 이제 지금 비서실장으로 승진돼서 장관급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좀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문재인 정부 이야기할 때도 초반보다는 후반부가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계속 이어진 그런 뭐 실책 퍼레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초반에 청와대에서 바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연풍문에서 많이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MZ세대 이야기까지도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대통령실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됐더라면 말씀하신 그런 엑스포라든지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전달됐을 텐데 지금 이관섭 정책실장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저는 주변의 외부의 전문가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대통령실의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요청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전달을 레드팀을 만들어라 이 말씀이시네. 딱 그 예. 말씀이죠. 네. 근데 지금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레드팀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시스템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네, 승부처 다음으로. 이 소장님. 저는 그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수수 논란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이게 지금 그 측면이 이 사안에 대한 게 이제 그 취재가 과연 정당했느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떻게 여사한테 그 취임하고 난 후거든요. 이렇게 이런 민간인들이 그렇게 여사를 저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지 더군다나 그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만난 건데 그 직관 영상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예전에 그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도 무슨 누가 옷 줘가지고 코트 팔에 걸쳤다 그냥 날라갔어요. 김태정 검찰총장 스스로가 자사임을 했는데 이것도 거의 그 정도의 그 여파가 큰 사안이고 이거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는 너무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급 당황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래서 이부속실을 좀 설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치 안 하니까 그 모습을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회도 국회지만은 정부도 그렇고 국정 운영도 그렇고 계속해서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승부처로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디까지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김용 전 부원장 1심 법원의 선고입니다. 이건 검찰의 구형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가 5년형이 내려졌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이나 또는 유동규나 남욱의 경우에는 법정 선고가 내려졌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대장동과 관련된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부에서 혐의로 인정이 돼서 이제 선고가 내려진 것인데 더불어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고의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호남이 됐든 아니면 수도권의 내년 총선과 관련된 또 유권자들의 반응과 관련됐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승부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온도차가 이제 있는 행보가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총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달, 9월달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11월 말 12월 들어서는 아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게끔 만드는 발언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당을 할지 뭐 신당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화력이 있을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몇 보도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 민심 또 40대 화이트 칼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됐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듣는다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 부분을 잘 털어내느냐 아직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견인해 나가야 되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승부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그 정치 그렇잖아요. 정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처럼 언제 창당을 할 거고 약간의 스케줄을 좀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더군다나 지금 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창당을 할 거면은 이준석 대표 같이 해야 된다. 타임테이블을 제시를 하고 무엇 때문에 나가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창당 준비도 사실 이준석 대표는 다 해놓고 지금 깃발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깃발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책임 없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건은 저는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향후 승부처 이게 진짜 참 사상 초유의 일이어가지고요. 네, 이게 참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른 부시가 이제 이탄희 의원이 자기의 지역구까지 걸고서 선거제 개편은 대선 당시에도 약속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요즘 아주 센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간단히 볼 수는 없는 사안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야 또 이른바 우리가 이른바 만들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그것도 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앙팡 테러블이죠. 앙팡 테러블이니까 상당히 인유한 위원장에서도 이제 나를 고추 세우고 있는데 그게 비하면 이낙연 전 총리 대표야 워낙 또 엄건진이잖아요. 제가 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호남의 여론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 들을 때마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제발 좀 볼륨을 좀 높여줬으면 잘 안 들려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지금껏 보이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부분들의 위기 관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겠죠. 항상 우리가 리스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멋지게 잘 싸웠는데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대선 때 그렇게 당당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했던 그런 발언들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느냐. 그걸 믿었던 중도층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선거제도라는 거는 죄송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그쵸. 갖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일반 유권자는 뭐냐면 야 이거 우리 동네 지역구가 이게 어떻게 이게 나눠진 거야 합쳐지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있죠. 선거 그렇죠. 결정. 네. 이런 쪽엔 사실 관심이 더 많죠. 사실은. 물론 전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권자들 관심이 많은 부분이면 또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현실적인 부분을 또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걸 또 국민들도 이해하는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그때 바뀌는 상황에 대한 명분을 잘 설정해서 가면 그게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김용 부원장의 어떤 시정 선거가? 어쨌든 그건 이제 재판 1심 판결이니까 2심하고 3심까지 한번 가봐야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냥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재판 있고 리스크죠.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선고는 이제 검찰 구형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그 유동규에 대한 진술이 사람은 참 믿을 수 없겠는데 부분 띄어서 그 말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좀 총괄적인 신뢰를 어쨌든 신뢰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발언 같아요. 하나하나를 딱딱 뜯어가지고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변호인단도 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모실 때는 좀 덜 추워야 되는데 이거 모실 때 이거 굉장히 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